국어 수업 시작할까요? 자, 62쪽. 신라에 관련된 부분 시작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라의 성립부터 보도록 하죠. 자, 봅니다. 2번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자, 지난 12개 국가 중에 하나인 사로국으로 출발하였다. 사로국의 밑줄 볼까요? 사로국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경주 지역 토착민과 그다음에 북방에서 남한 유이민 집단의 결합으로 건국되었다. 박역거세 세력으로 그러죠. 알아야 할 단어가 있죠. 사로국, 그 다음에 박역거세. 처음 출발은 사로로 출발했다는 거죠. 언제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궁금해 하겠죠. 출제자들이. 언제 신라로 바뀌었어요? 국호가 신라로 바뀐죠. 지증왕. 이유는요? 이유. 자기 마음인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가, 왕이? 무슨 정책? 한화 정책.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지명이 한자식 표현으로 바뀌어가는 시기, 지증왕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화 정책. 한화 정책. 한자 문화권에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신라가 지증왕 시기부터. 됐습니까? 나라 이름도 바뀌고 또 뭐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중앙에 경주죠. 중앙에 지명들이 이제 변경되기 시작하죠. 우리식의 용어에서 한자식의 용어 설명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박역거세 집단이 이주하여 결과적으로 신라는 토착민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주민 세력에 의해서 이주민들에 의해서 나라가 건국됐다고 봐야 되겠죠. 박역거세,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석탈해. 그 다음 누구 같아요? 박석김이니까 김할지라고 있어요. 김할지. 이 세력들은 김일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일제 세력 후손이다 보시면 돼요. 이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김일제 세력들이 그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김할지 세력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다. 근데 김할지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누구예요? 아시는 분 있어요? 처음으로 김시성이 왕이 된 사람. 어떡하나? 아니네.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미추왕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미추마리간입니다. 그리고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한 2대 정도에서 3대까지 왕을 배출하지 못해요. 즉 그 사이에 배출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치열한 왕의 다툼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뇌물마리간 시기 이후부터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위를 계승해요. 김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왕위를 계승한다. 시험 문제 되기 딱 좋죠. 그죠?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처음으로 왕위를 계승한 것은 뇌물마리간이다. OX? X. 처음 김시성 왕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고요? 미추마리간이다. 시험 문제 함정파기 딱 좋은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변천 순서 한번 볼까요? 그 앞글자만 따서 한번 외워볼까요? 거, 차, 이, 마, 왕. 다 외워졌죠?
거차 이마왕. 자, 거서간이죠.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예, 중국식 왕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식 하나 정책 쓰신 분 누구예요, 여기? 그렇지. 지중왕 때부터 이제 지증왕이라는 단어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공통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슷한 글자 한번 찾아볼까요? 거서간, 마립간. 무슨 뜻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칸이죠. 칸은 어디에 쓰는 용어들이요? 유목민들 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온 애들이에요? 중국 북방, 한족이 아니라 중국 북방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건너와서 신라 동쪽에 권력을 잡게 됐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거서간, 마립간 전부 다 칸에 유래된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차차웅. 차차웅은 무당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당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사금, 이거 연장자란 뜻이에요. 연장자. 칸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부족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신라가 처음에 부족 국가로 출발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몇 부족 연맹체라고 그랬어요? 6부족 연맹체. 6부족 연맹체. 자, 이렇게 순서로 간다는 것 정도 알았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거, 차, 이, 마, 왕.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암기 필요합니다. 자, 고대국가의 발전에 이제 왕들의 업적들을 또 살펴보죠. 오늘 하루 종일 왕들에 대한 업적을 살펴야 되는데, 듣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이놈 같고 다 헷갈려, 그죠? 복습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사도 최소한도 수업 끝나고 독서실 같은 데 1시간 정도로 최소 복습하시고 나머지 영어 시간 공부 들어가시라는 얘기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셨죠? 제발 그리고 문제 좀 풀세요. 예, 하품 모여서 나갈 때 좀 안 보더라도 좀 사서 좀 풀어. 선생님이 정성들을 만들어내잖아. 나 이거 수업 끝나고 내일 아침 또 수업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에는 제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11시예요. 가서 씻고 뭐 하고 나면 이거 만들 시간이 없어요. 케어돼요. 내일 아침에 또 갔다가 내일 아마 저녁 시간쯤이나 또 열심히 또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할 텐데 보세요.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실력을 일치월장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자, 왕 순서 첫 번째 갑니다. 뇌물 마립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뇌물 마립간. 자, 시대 한번 봐볼까요?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까지입니다. 뇌물 마립간은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까지 인물입니다. 보겠습니다. 김시성에 의한 왕위 세습이 확립이 됐다. 확립의 밑줄 그을까요? 확립. 드디어 연장자에서 뭐죠? 부족장의 개념인 칸으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설명드렸습니다. 김씨가 처음 왕이 된 사람은 뇌물 마립간이 아니라 미추 마립간. 확립된 것. 김씨가. 걔가 무슨 김씨예요, 요즘에? 경주? 그죠? 경주 김씨들이 권력을 잡은 게 확립된 게 뇌물 마립간이다. 전진과 통교하여 사신 이두를 2차례 파견했다. 누구를 통해서? 고구려의 길을 통해서 갔다는 뜻이에요. 자, 봐요. 여기가 전진이라고요. 여기가 동진이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진, 동진. 고구려를 통해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즉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교류 또는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처음으로 뇌물 마립간 시기부터 중국과의 다리가 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침입을 고구려 강개투장의 도움으로 격퇴했다. 이게 서기 400년이에요. 이 연도도 외워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고구려에 조공을 갖다 바쳤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주둔한다고 그랬죠? 어느 나라 군이 경주 외곽에 주둔해요? 고구려군이 주둔한다. 고구려군이 주둔한다. 그러면 여기 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죠. 감나라, 고추나라고 그래요? 판나라가 아니고요?
감나라 배나라 그러는가? 오케이. 감나라? 선생님이 헷갈려서 갑자기 감하고 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 팥이 나왔어.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라의 왕권이 강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지. 약해지는 거지. 계속 조공도 바쳐야 되지. 특산물 갖다 바쳐야 되지. 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쿵저렇쿵 계속 간섭하지. 왕권이 약해지지. 그럼 어떻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왕위를 교체하지. 그러다 보니까 신라 왕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2년짜리, 3년짜리 왕이 굉장히 많아, 이 시기에. 이 1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왕의 교체 시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구려 군대가 한동안 신라 영토에 주둔했다.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 중요한 지문이죠. 요즘에 트렌드에 뜨는 지문입니다. 시험에 대한 지문입니다. 애구를 물려주고 고구려군이 경주에 주둔했다. 경주에 주둔했다. 그 다음에 호우명 그릇. 강해투 대왕의 이력이 얼마만큼 강했는지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까지도 미쳤음을 보여준 게 호우명 그릇입니다. 자, 이런 접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는 접시 이제 밑부분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한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 다 써놨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을묘년 국강상 강개토지 호태왕 그랬습니다. 을묘년이란 얘기죠. 네, 을묘년에 국강상 강개토지 호태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강개토 대왕을 호태왕이라고도 하고 호왕이라도 하고 또는 태왕이라도 하고 여러 왕의 명칭을 쓰는데 호태왕이라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호태왕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눌지 마리강 갑니다.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누구와? 백제 비유왕과. 그 다음에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대응했고, 그 다음에 부자 상속제로,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제로 눌지 마리강 때 바뀌었고, 3번의 별표 한번 하죠. 예. 고구려는 고구려 묵고자는 신라의 불교를 전파했으나 공인되지는 못했다. 우리 불교사 할 때 이 눌지양이 꼭 나와야 돼요. 예. 묵고자 고구려로 추측되는데, 자, 눌지양의 딸, 즉 공주가 병을 얻었는데 신라의 의료 기술 가지고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묵고자가 와서 공주를 몇 번 만지더니 그냥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눌지양이 불렀어요. 이렇게 치료를 완성한 묵고자에게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저 묵고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고요. 묵고자는 실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봐봐요. 묵자가 거물 묵자예요. 뭐야? 내 피부가 그 상대방 피부가 어떻게요? 거무튀튀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이 거무튀튀한 피부를 가지고 있긴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국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은. 그렇다면 이게 중국에서 건너왔다면 중국 사람도 그렇게 검은 사람은 없거든요. 특별하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쪽 사람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한 이데올로기, 즉 사상을 한 다른 나라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전파하고자 하는 나라의 가장 취약점을 파고들어. 취약점. 그럼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가장 취약점 뭐겠습니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아직 의료 기술이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 겸 의료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같이 오게 돼요. 이게 우리 천주교 전파될 때와 똑같아요. 1860년대에 천주교 전파될 때 거의 흡사한 상황이 이 시기에 삼국시대에 전파되고 있어요. 자, 치료해줬으니까 눌지왕 입장에서 묵고자 굉장히 고마울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불교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포기 활동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래요? 그게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해보세요. 네, 왕의 허락을 받고 포기 활동을 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귀족들이 반대가 굉장히 강해요. 왜? 이거 뭔가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말이야. 뭐 예부에서 말이야. 이상한 애가 하나 와가지고 말이야. 공주를 치료해주고 말이야. 왕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불교라고 이상한 것을 전파하려고 하고 이미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토속신앙적인 거 샤머니즘이라든가 조상숭배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족들이 견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포기 활동을 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귀족들이 힘을 모아서 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눌지양을 죽이겠다고 쫓아. 근데 눌지양이 열심히 잘 도망가. 근데 여기가 낭떠러지예요.
떨어져 죽었어요. 끝. 심플하지. 예. 불교에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 심플한 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눌지양은 불교를 포교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누가 죽었어요? 얼굴 까마귀가 죽었어요. 무코자가 죽었어요. 잡아요. 눌지양 때 신라의 불교가 들어오긴 들어왔으나 포교에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고구려의 불교 어느 불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신라에는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눌지잖아요. 눌지양 때 들어왔잖아요. 누가요? 이 사람이. 그럼 고구려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구려 불교가 처음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지? 고구려 불교는 뭐예요? 고구려 불교 뭐라고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예. 고구려 불교가 삼론정이에요. 삼론정이랑 혹시 결석을 하였거나 그 차후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 위해서 삼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석삼자, 이론, 논자. 이론이 몇 가지란 뜻이야? 세 가지란 뜻이. 백년설, 공론, 십년설. 자, 다 줄여서 적었습니다. 좀 제목이 길어지니까 줄여서. 그럼 백년설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요. 이것도 안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뭐죠? 이게 들어왔어요. 한자 꼭 적어놔야 필요가 있어요. 비일공자, 텅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세상은 꽉 차 있어요? 텅 비어있어요? 비어있다고 이렇게 하고.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 주장한 인물. 세상은 텅 비어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저 보여요? 저는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얘기 사실적으로 얘기해봐. 보여요? 안 보이시는 분? 안 보인다고 하시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 보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부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텅 비어있지. 이 세상에 진리는 있나요? 물어봤어요. 진리가 뭔데? 진리의 기준이 뭐야? 이렇게 반문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여러분에게도. 진리가 있나요? 진리 있죠. 진리가 뭐예요? 글쎄요. 기준은 뭔가요? 글쎄요. 네, 부처님이 이미 다 깨우쳤어요. 그래서 세상은 텅 비어있다. 부정하는 것 같아요? 긍정하는 것 같아요? 부정론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공사상, 삼론종은 세 가지인데 그래서 고구려를 공론과 같은 말로 쳐요. 그냥 세 가지 중에 고구려는 공론이기 때문에 공론 또는 삼론설 같은 말로 표현해요. 즉 부처의 사상이 제대로 전파된 것은 고구려예요. 고구려 신라 중에서. 이건 부정론이라고 불러요. 부정론이라고 불러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교사 갈 때 긍정론과 부정론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로 딱 정리한 사람이 딱 등장해요. 누구예요? 시험에 너무 잘 나온 사람? 원효대사예요. 긍정과 부정을 하나로 통합했어요. 뭐라고요? 사람은 마음먹기 달렸대요. 일체 유심조. 일명 줄여서 두 글자로 줄여서 일심사상. 불교가 좀 어렵군요, 여러분들이. 네. 불교에 여러분들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 불교 지약인데요. 지약이라니? 지약은 지들이 먹는 약이잖아. 예, 그걸 제가 먹는 것처럼 불교만 들으면 제가 거의 꼬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교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죠. 천만다행인 것은 선생님이 불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라서 여러분이 전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하나만 잡고 가죠. 신라의 불교 처음 들은 것은 고구려 불교가 들어왔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본격적인 신라의 불교는 언제 들어왔을까? 자주 얘기하죠. 언제? 나제동맹 때. 나제동맹 때 들어와요. 나제동맹 때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면 백제의 불교가 신라로 건너왔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지? 그잖아. 그럼 백제의 불교를 또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백제의 불교는 뭐예요? 율종입니다. 율종입니다. 스님들이 지키게 할 율법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150가지, 200가지 이걸 율종이라 불러요. 율종입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구분하기 위해서 율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고요? 계율종이라 한다. 그럼 세 가지의 정리가 됐네. 고구려 불교 뭐라 불러요? 공론. 백제는요? 율종. 신라는요? 계율종. 야, 기본은 잡혔어 이제. 하나씩 기본 잡히고 난 다음에 불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재미있어요.
재미없겠지 여러분들한테. 불교를 재밌어 하면 굉장히 재미있고 수업 진도도 빨라지고 질문도 많아져요. 저한테 불교가 이렇게 재밌었나요? 흥미진진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위마리간 갑니다. 수도의 방리명을 정함으로써 기존의 육부를 개편, 행정 단위로 강행했다. 예, 그러니까 육부, 부족 개념에서 행정 단위의 개념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부족 단위에서 이제 정식 우리나라의 개념인 행정의 단위로 넘어온 게 자비마리간, 소지마리간 갑니다. 소지마리간 요즘에 잘 나와요. 별표 한 2개 하겠습니다. 자, 백제동성왕하고 결혼동맹 맺었고, 백제동성왕이 혼인을 청하자 이찬 비지의 딸을 보내 결혼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밑에 게 잘 나옵니다. 우역에 밑줄 긋습니다. 우역 별표하십니다. 우역. 국가의 문서를 송달하고 관물의 운송과 출장 관리들의 숙박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게 우역입니다. 자, 쉽게 해서 이거예요. 현대에 비유해보자면 청와대에서 어떤 행정적인 서류를 처리하고 명령하는데 저기 제주도까지, 저 경상도, 전라도 지역까지 어떤 연락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통신시설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사람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서울에 출발해서 제주도까지 쉽게 가지는 못해요. 쉽게 속된 말로 배 타고 바다 건너 물 건너 가야 되잖아. 한 달, 2달 넘게 걸린다고. 많게는 6개월 걸려, 제주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육지인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을 가던 손치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걸어서 가기 때문에. 이때 처음으로 이제 우역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중간중간에 요즘 같으면 숙소, 공무원들 하룻밤 먹고 갈 수 있는 숙소를 중간중간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저녁이 되면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말을 갈아타고 또 다시 가고 또 다시 하룻밤을 자고 말을 갈아타고, 이런 원활한 행정 절차 부분을 처음으로 소지마리간한테 만들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우역 설치는 어떤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물어본다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왕권? 그렇지, 왕권 강화예요. 국가의 공문서가 지방 곳곳에 다 전달된다는 것은 왕권이 강화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소지마리간 두 번째 갑니다. 경주에 시장이 개설되었다. 시장 밑줄 긋습니다. 시장이 개설되었다. 처음으로 서울에 시장을 개설하여 사방에 통화 유통에 힘썼다. 라는 기록에서 우역을 설치할 만한 충분한 도로망을 갖췄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장입니다. 시장이 몇 개라고요? 하나가 열렸습니다. 동쪽에 열렸기 때문에 이걸 동시전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볼까요? 통일 이후에. 통일되면 경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거든요. 한 나라의 수도가 됐으니까. 집도 많이 지어질 거고 인구도 막 늘어날 거예요. 우리 봐봐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인구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조선이라는 처음 만들 10,000명도 안 됐어요. 처음 건국할 때는. 서울의 인구가요. 지금 봐보세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1000만 인구가 보통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얘기는 시장도 어떻게 증가돼야 돼요. 그잖아요. 마트 하나 가지고 감당 안 되잖아요. 온갖 마트가 다 들어야 돼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기타 모든 마트가 다 들어야 돼요. 하다못해 편의점까지 다 들어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서시전과 남시전이 들어와요. 동시전 들어왔고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시장이 2개가 더 추가되었다. 통일 이후에 인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건 효소왕 때입니다. 효소, 뒤에 나올 거예요. 효소왕 때. 최근에 선택지 지문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꼭 잡아주셔야 돼요. 금년에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 통일 이후에 효소왕 때 서시전과 남시전이 증설되었다. 2개가 더 추가되었다. 지증왕 갑니다. 지증왕 갈 텐데요. 우리 고구려도 마찬가지, 신라도 마찬가지로 항상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제일 일본어로 따지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블렁크 문제라는 거예요. 블렁크. 예를 들어 우리 한글로 적자면 가, 나, 다. 여기에 내용 적고 여기 빈 공간으로 남겨놓는다고. 그리고 여기 내용 적어요. 그럼 가와 나 사이의 사건을 가장 가까운 걸 고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이거예요. 이거 외우세요.
지법진이에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에요.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고구려 뭐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고구려 블렁크 문제가 나온다면 가, 나, 다. 여기 블렁크 만들어봐요. 아까 전쟁에 죽으신 분 누구예요? 고국 원왕이지. 고국 원왕은 그의 아들 누구예요? 소수리망. 소수리망이 자식이 없어서 동생의 왕위에 물려줬죠. 고국 양왕은 나올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국 양왕의 아들이 똑똑한 하면 등당했죠. 담, 덕. 그러면 훗날 뭐가 되는 거죠? 관계토대왕이 되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소수리망이 없자 아까 하나, 둘, 세 가지 있잖아. 뭐 있었죠? 네, 예, 좋습니다. 불교 수영, 태학 설립, 뭐 율령 반포. 문제를 알고 푸는 거하고 그냥 시험장에 가서 바로 맞닥뜨리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최소한 시험장에 가기 전에는 이런 블렁크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 그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 두 개만 한정돼서 참 좋았을 건데 근현대사 부분에까지 지금 이게 번져. 뭐 홍역 번지듯이 번지고 있어요. 근현대사 부분에서 중간에 블렁크 만들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본다고 이제. 더 여러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자, 봐봐요. 그러면 고국원왕이 아니고 소수령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그리고 누가 올릴 수 있어요? 광장이니까. 장수왕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뭐야? 가가 되고 나가 되고 다가 될 수 있다고. 그럼 최소한 어떻게? 왕의 순서를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는 잡아야 돼요. 간단하게 두 개 잡혔잖아요. 광장이잖아. 그죠? 네, 광장에서 대모하면 고소한다? 고소당한다? 이해가셨어? 최소한 이런 정도 순서를 잡아야 돼. 자, 지금 갑니다. 지법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문제 하나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업적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게 지증왕인지 법흥왕인지 다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증왕 첫 번째 갑니다. 1번 한화정책. 우리가 드디어 중국 한족의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제도를 채택. 국호를, 나라 이름을 사로국에서 신라로 한자식 사로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중국식 9년제에 따라서 지방제도를 개편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식 9년제에 따라서 지방제도를 개편합니다. 9년제. 일명 이거 뭐죠? 주군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군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군현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마을 단위 중국은 뭐라 한다고요? 사. 우리는요, 리, 또 도시는요, 지금에 동. 그 사에서 나오는 파생된 정책 하나가 뭐라고요? 사창제. 봐요. 알고 보니 쉽죠? 사창제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사창제를 만들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한국의 부패죠. 그죠? 한국제도 부패가 있었죠. 누가 부패합니까? 한국은. 제도가 부패합니까? 관리가 부패합니까? 관리가 부패합니다. 처음 사창제가 만들어진 건 언제라고요? 세종대왕. 언제까지 했다고요? 사창제가요? 그의 아들? 문종 때까지 했어요. 문종 이후에 관리들이 보니까 되게 자기 뒷돈 챙기는 게 부족해진다고 월급이 적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국제를 간 거예요. 한국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 250년 가까이 관리들이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그게 흥선대원 그때 어떻게 때려 바꾸는 거야. 뭘로? 다시 사창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때려잡는 그 첫 번째 흥선대원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사창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셨죠? 외워서 푸는 것과 그냥 내가 이해하고 풀어야 할 부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건 여러분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저와 같이. 건농 정책 볼까요? 건농, 농업을 권장하는 정책. 우경 실시. 밑줄 그어야 되겠죠. 우경.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다. 밭갈 경자거든요. 실은 그 전에 있을 거거든요. 우리 청동기 시대 벌써 사람이 나체로 목기를 이용해서 밭 가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신문지에 한번 제가 출제했잖아요.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 우마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죠? 봐요. 마리아 우리 사람이 타는 용도라 치지만 소는 뭐겠어요? 일꾼이잖아요. 당연히 소에다 쟁기 걸어서 시켰을 거거든. 상상이에요.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록이 없어. 우경의 기록이 여기 와야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기록이 빠른 게 우리는 지증왕 때 우경 기록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유적, 유물, 기록. 유적, 유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경 실시.
금성은 오늘날의 경주를 얘기해요. 예, 경주를 금성이라고 불렀어요. 금성에 동시를 설치했다. 여기 갑니다. 지증왕 때. 예. 아까 시전이 설치됐다고 그랬죠. 시전이 설치됐다는 말 나오고 동시전이 다른 이때 처음 나와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그 다음 이를 감독하는 정감 두 사람을 두기도 하였다. 우상국을 복속하고 우상국을 오늘날 울릉도 독도를 얘기합니다. 복속하고 실직주 삼척 오늘날입니다. 실직주 군주 이사부를 파견하였다. 이사부를 파견하였다. 그래서 복속시켰다는 얘기죠. 협박했던 얘기는 아시죠? 뭘로 협박했다고 그랬죠? 항복하지 않으면 이걸 풀어놓겠다. 아주 무서운 정글의 왕 사자를 풀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울릉도인들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사자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압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를 풀어놓겠다는 얘기는 항복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진압하겠다. 전쟁을 통해서 진압하겠다는 거라고, 둘째 의미는 그 시기에 우리가 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자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자의 존재를 알았다는 얘기는 신라인들이 이 시기에 폐쇄적이에요, 개방적이에요? 그렇지. 개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옆에 여백에도 적습니다. 사자 적으시고요. 네. 사자, 첫 번째 사자가 나온 이유는 상대방을 겁을 주는 것, 겁박하는 것. 그럼 사자가 나왔다는 것은 신라가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 사회임을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준 두 가지 면이 보이고 있다. 사자로 겁박을 하는 부분과 개방적이다는 거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장을 금지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순장을 금지하였다. 순장을 금지했다. 이유는요, 부족장이 죽으면 그 밑에 사람 전부 다 죽이는 거잖아요. 같이 매장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뭐가 더 낫다는 얘기죠? 네, 노동력을 가져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보존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 다음에 불교가 영향을 받았다 봐야 돼요. 불교의 영향도 미진하지만 불교의 영향도 조금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북위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북위의 사신 파견해서 즉 중국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었다는 거. 북위는 여러분 이치를 다 아실 거니까 충분히 이해할 거고요. 누구를 통해서 갔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통해서 북위로 간다는 것은? 고구려겠죠. 네, 고구려와 관계가 아직 괜찮습니다. 자, 집업진에 이제 법웅안 가겠습니다. 많죠? 제도의 정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중앙부서에 병부를 설치했다. 자, 법웅왕입니다. 꽤 많습니다. 병부를 설치했다. 신라는 아까 몇 부족이라고 그랬죠? 6부족이에요. 얘네들 특징이 뭐죠? 전부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야. 사병을. 자, 그럼 전쟁을 하려치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되죠? 6부족 장들에게 군사 5,000명씩만 보내주세요. 5, 6, 30, 3만 명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병사만 가지고 싸울 수 없지. 뭐도 보내야 돼. 군량미도 같이 보내줘야 돼. 한 달 싸울 거예요? 일주일 싸울 거예요? 군량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공문서도 보내야 되고 육부족들 다 초대해가지고 식사하면서 이번에 백제와 한바탕 붙어야 되는 5,000씩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귀족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세요입니까? 그러셔야지요. 아니되옵니다 그럴까요? 아니되옵니다 무조건 하진 않아요. 자, 정치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예나 지금이나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거나 뺏기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일방적으로 주거나 뺏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군사 5,000명하고 군량미 만석 보낼 거예요. 자, 이걸 준 다음에 당신은 나에게 뭘 줄 건데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건 뭔데요? 왜? 사병이에요. 얘들이 먹이고 키워냈던 애들이에요. 전쟁 때 5,000명 다 죽으면 누가 그걸 보상할 거예요? 왕이? 보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집하기 전에 기브 앤 테이크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주실 건데요? 왜 달라고 하세요? 주실 거 뭐예요? 따져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왕이 굉장히 불편해졌죠. 어떤 작전을 하나 개시하거나 전쟁을 하려면 굉장히 부족장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뭐가 만들어진 거죠? 병부가 만들어졌잖아요. 원래 지금 국방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 지금 국방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국방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 뭐가 되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군을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국방부의 총괄, 육구의 군군을 다 총괄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국방부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병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중앙 관청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야? 이 시기에 왕권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우세요. 가끔 이게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병부 설치가 지증왕인지 법왕인지 진흥왕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요. 지금 공부할 때 딱 외워버리셔야 돼요.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한글은 참 특이한 게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비읍, 비읍이에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법흥왕, 비읍. 법흥왕의 비읍, 병부의 비읍. 비읍 잡으시면 돼요. 자음만 딱 잡으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문제 풀 때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비읍, 비읍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두 번째 갑니다. 율령반포. 율령반포. 법 나오면 무조건 법흥왕 가시면 돼요. 법흥왕. 율령반포. 그 다음에 백간의 공복. 자비청 황이 만들었다. 또 복수 한번 해야죠. 백제는요. 자비청. 어느 왕? 고양이 색깔 알록달록. 고이왕 이렇게 오시라고요. 그 다음에 고려 어느 왕 때요? 광종 때. 색깔은요? 자단, 비녹. 이거 섞어놓는다고요. 이거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 시험장과 헷갈려요. 그럼 틀려요. 시험장은 문제를 보다가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헷갈려. 이거 틀린 거예요. 시험장에서 고민할 시간 없어요. 여기서 고민하고 가세요. 여기서 미리서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시험장 갈 때 고민거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과목만큼은 시험 현장에 가기 전에 고민을 다 해결하자 이런 모토를 세웠어요. 여기서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산국. 갑자기 올라갔군요. 잘못 들었습니다. 3번 17관등 마련과 골품제가 정비됐다. 17관등 밑줄 그으시고 골품제 밑줄 그습니다. 17관등 골품제 가겠습니다. 자, 17관등에 지금 다른 나라 관직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신라 17관등. 고구려요. 두 가지로 보시죠. 국정교과서에 10여 관등. 우리 공무원 교재 14관등. 두 개 다 나와도 맞는 거예요. 어떤 거 써도 다 맞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공부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백제. 16관등. 16관등. 자, 골품은 어디를 가잖아요? 골품제.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다음에요.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 자, 가보죠. 자, 17관등이 1부터 쭉 17관등까지 있는 거고요. 골품은 성골. 왕족끼리 하는 종내혼이라고 그러죠. 지네끼리. 사촌 오빠하고 사촌 동생하고 막 결혼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종내혼이죠. 왕족끼리. 그 다음에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 육두품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취득하기 어렵다. 남들은 육두품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육두품도 굉장히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획득하기 어렵다? 뭐라고 한다? 등난. 획득하기 어렵다. 이것도. 다음. 6 다음에 5. 다음에 4. 그 다음에 뭐죠? 3, 2, 1. 여기까지만 우리가 써먹어요. 그럼 3, 2, 1 품은 나눴으나 후기에 가면 이것은 일반 민으로 바뀌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져요. 3두품, 2두품, 1두품 의미가 없어져요. 다 일반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분했으나 점차 가게 되면서 민의 성격을 뗐기 때문에 의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이건 필요 없잖아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성골 같은 거. 그러면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잡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봐볼까요? 이 성골들은 왕이 되는 거니까 우리 제끼자는 얘기예요. 그럼 진골은 어떤 직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6두품은 최대 시랑의 자리까지밖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대통령으로 치면 올라가 보면 대통령 비서실 차장급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뭐가 돼요? 진골 중에 시중이 나와야 돼요. 시중이 뭐겠어? 대통령 비서실 장이겠지. 실장 정도 되겠지. 김유신 장군은 진골이에요? 육두품이에요? 진골이지. 뒤에 김유신 뒤에 뭐가 붙었죠? 장군. 네. 장군은 여기 무조건 진골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장관들.
얘들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관들. 신라 때 지방관을 뭐라 불러요? 오늘 아침에 도지사. 군주라 불러요. 신라 시대. 군주. 이 군주면은요, 군사력과 행정을 다 컨트롤하는 사람을 군주라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좀 겁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왕들에게. 왜요? 군사권을 가졌을 경우에 반란을 획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는 행정권만 가져가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 불러요? 총관이라 불러요. 하대 가면요, 이걸 도독이라 불러요. 하대 가면은. 이것도 행정권만 가져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즉, 통일 전에는 지방관에게 언제 전쟁 날지 모르기 때문에 군사권과 행정권에 관련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지만 통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명칭이 변경돼. 자, 이런 사람도 전부 다 진골이 될 수밖에, 진골이 이런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육tuk배 가장 높은 사람 어디에요? 실황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더라. 비슬 차장까지 가더라. 네. 자, 다시 교재를 가도록 합니다. 4번 갑니다.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건원. 세울 건자, 으뜸 원자. 즉, 건원이라는 말 그대로 연호를 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황제국을 표방한다는 뜻이에요.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중국에 있는 황제처럼 우리도 황제국을 표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5번 갑니다. 불교의 공인 갑니다. 별표 갑니다. 불교의 공인. 이차돈, 법웅왕의 조카입니다. 가끔씩 이거 하다마다 그 질문 지금 한자를 적어놨어요. 선생님 그분 어느 이신가요? 물어봐요. 전주이신가요? 어느 이신가요? 물어봐요. 그 이씨가 아니에요. 한자가 달라요. 다르리자를 써요. 여기는 이차돈이에요. 법웅왕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자, 이차돈의 순교와 원표의 한략으로 처음 불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 보죠. 불교 공인 보겠습니다. 아까 눌지양 때 못했던 게 이제 드디어 공인이 되게 됩니다. 자, 법왕 때 이제 불교가 들어와요. 네, 불교가 유입되는데, 불교 유입돼서 이제 법왕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불사예요. 불사. 불교에 대한 일이란 뜻이에요. 불교에 대한 일이 뭐지?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절을 짓는 거예요. 절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귀족들이 이걸 반대해요. 뭐 하세요? 절 짓고 있어요. 왜 지어요? 예, 불교를 좀 널리 한번 알려보려고요. 그랬더니 누구 허락 받으셨어요? 귀족들이 왕한테 협박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당연히 허락 받아야지.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세운 사람들이야. 우리나라를. 네가 뭔데 우리 허락받지 않고 절을 지어? 어때 왕? 자존심 깎이죠? 네, 자존심 많이 깎인 게 많이 깎이는 거죠 이거. 알았어요? 스톱. 하지 마요. 우리 군사 5,000명 모두 3만이 모아져.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겁박이 가는 거예요. 자, 공사 딱 수습되어 있어요. 그죠? 이때 조카였던 이차돈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 삼촌을 찾아와요. 왕실로. 왜 공사 수습하셨어요? 삼촌을. 야, 저 자식들 되게 반대 많다. 겁박한다. 왕을. 야, 창피해 죽겠다. 그래요? 그럼 삼촌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시죠. 뭘? 불교 공인하고 싶으시죠? 그렇지.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건데? 저를 앞으로 만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삼촌 왕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차돈이. 왜? 하여튼 들으세요. 하여튼 만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간을 갖다가 짓는데 명령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최근에 6개월 이상 만난 적이 없어요. 6개월 전에는. 알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차돈이 불사를 진행해요. 그럼 바로 누구의 귀에 들어갔겠어요? 귀족들의 귀에 들어갔겠죠. 왔지 이제. 또 왕을 협박했던 사람들인데 조카 정도야. 껌이지. 너 이 자식 이리 와. 너 뭐야? 이렇게 됐겠지. 너 왜 이거 하고 있어? 아니 공사가 수습되어 있잖아요.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죠.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너 누구 허락받아? 삼촌을 허락받은 거야? 아니요.
그냥 제가 불자로서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체포해 오는 거예요. 왕 앞에 끌려가는 거죠. 대질 질문하겠다는 거죠. 하라겠지? 아니야, 몰라 우리는. 처음 보는데 6개월 만에 약속했잖아요. 아까 본 적이 없다. 딱 시침이 되는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얘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자기 조카를 죽이는 꼴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 예상 못했겠죠, 지금 현재. 근데 이미 2차들은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그래서 순교가 되는 거야. 종교의 포기 활동을 해서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2차들은 순교가 나오는 거야.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서 2차도를 죽여요. 근데 죽이려고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왕족이란 말이지. 아무리 귀족 힘이 강하지만, 귀족들 힘이 강하지만, 왕족을 죽이는 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협상을 하는 거야? 왕과 협상을 하는 거죠. 아까 정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고받는 거라니까? give and take라니까? 자, 그럼 얘는 뭘 가져가는 거야? 불교를 공인을 받겠다는 거야, 법왕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2차전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가져가겠다는 거지. 대신에 조건이 얘네들은요, 귀족들은요, 불교 공인인 조건으로 권력이 왕에게 왕창 밀릴 거거든. 쏠릴 거거든. 이게 가장 주요한 게 이거예요, 귀족들은. 불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권력에 집합을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을 견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달라는 거야. 상대정을 갖다가 누구에 달라는 얘기지? 얘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백의 장을 우리를 뭐라 불러? 상대등이라 불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게 신라는 하백의란 말이야. 하백의. 그래서 하백의 장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우리가 선출해서 우리의 반장 뽑겠다는 거야. 자, 그럼 서로가 항상 나올 때 이런 게 있어. 불교 공인이 먼저입니까? 상대등이 먼저입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가도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요. 법응화에 관련된 부분을. 자, 봐봐요. 다시 교재를 봐봐요. 불교 공인 몇 년인가 봐봐요. 527년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등 가봐요. 9번에 가봐요. 몇 년이에요? 531년이에요. 불교를 공인되는 조건을 뭘 가져왔어요? 상대등을 가져왔어요. 됐죠? 이것도 못 외우신 분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지. 아까 따면 되겠지. 불상. 누가 불쌍해? 죽은 2차전이 불쌍하지. 불교 공인하겠다고 죽은 2차전이 불쌍하지. 외우셨어요? 네. 불교 공인과 상대등. 연도를 다 안 외우기 위한 방법이 왜? 최대한도 앞에 부분을 외우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근해대사 외울 게 연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 고대사 부분에서 연도 외우는 일을 최대한도 줄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다시 가죠.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다. 법응왕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다. 7번 금강가야를 정복했다. 별표 갑니다. 금강가야 532년이죠. 앞에도 적습니다. 6세기 초라고 적습니다. 금강가야 6세기 초입니다. 6세기 초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밑에 진흥왕 가볼까요? 진흥왕 가면 지급본 봐보세요. 창녕비의 대가야 정복이죠. 앞으로 앞 여백에다 하살표 땡겨서 6세기 중엽이라고 적으시죠. 금강가야는 5세기 초가 되는 거고 대가야는 6세기 중엽이에요. 진흥왕 부분입니다. 진흥왕의 영토 확장의 창녕비 디귿 부분에 하살표 앞으로 땡기세요. 6세기 중엽이에요. 6세기 초와 6세기 중엽에 법응왕과 진흥왕 때 금강가야와 대가야가 병합돼요. 이것만 가야사에서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6세기 초 금강가야가 병합, 6세기 중엽 대가야가 병합, 법응왕하고 진흥왕 시기에 꼭 잡으실 것. 다시 이리 올라갑니다. 자, 금강가야를 정복하고 낙동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8번 백제를 통하여 중국의 남조의 양나라와 수교도 맺었다. 9번 갑니다. 상대등 제도 갑니다. 상대등은 형식적으로 국왕에 의해 임명되지만 실제로는 귀족 내부의 세력이나 골품에 따른 서열에 의해서 임명자가 정해져 왕권과 귀족 세력 간의 타협적 사물이 되면 줄거예요. 타협적 사물이다. 타협적 사물이다. 네, 왕권과 귀족의 타협적 사물이다. 벌써 여기서부터 나타났죠. 불교 공인과 관련된 부분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10번
울진봉평비, 율령정치를 알 수 있고요. 법이 만들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법을 통해 알 수 있고. 자,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그릴까요? 우린 보통 경주 정도면 한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신라가. 경주에 한정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울진 삼척지역, 울진 삼척지역에서 율령비가 발견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보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르게 되는데 딱 걸렸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돌이 걸린 거예요. 다시 파본 거야. 이따만 돌이, 비석 같은 커다란 돌이 있는 거예요. 어이씨 하고 옮기기 위해서 엎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밑부분에 글자가 새겨진 게 밖으로 노출된 거예요. 그러다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죠. 이거 버릴 돌이 아닌데? 바로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거지. 왜? 이건 돈 되는 거거든. 신고만 해도 얼른 돈 버는 거거든. 예. 근데 돈 정도 받을 정도 생각했다고 생각이 엄청난 우리 역사에 보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밖으로, 그러니까 공기 중에 노출이 되다 우리가 이게 많이 어떤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 글자 해독하기 어려워졌을 거예요. 근데 땅 밑에 갇히다 보니까 그 습기를 그대로 먹고 있다 보니까 그대로 글자가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석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법응왕께서 이 지역에 순행을 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재판했던 기록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재판을 했다는 얘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응왕 때 율령 반포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울진 봉평비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경주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 동해안 이 지역을 다 신라가 점령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노인법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다. 노인법, 그 노자가 무슨 노자예요? 노예자죠. 노비들 얘기할 때 그거거든요. 노예들을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그 법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해안으로 영토 확장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17관등의 명칭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신라의 17관등 명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육부의 존재가 나와요. 신라의 육부의 존재가 등장해요. 자, 그래서 신라 육부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왕도 육부족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지증왕하고 법응왕의 육부 소속이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부자지간이잖아요. 그죠? 부자지간인데 육부의 소속이 각각 달라요. 이게 지금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아직 해석이 안 돼요. 아버지가 소속이 있으면 당연히 아들도 그 아버지 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에? 근데 달라요. 이거 풀면 박사예요. 이거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네. 알고서 못 받고 있는 게 이겁니다. 네. 네. 이거 받으면 박사학위 받을 거라고 알고도 있는데 못 받는 이유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이 시기 너무 오래된 시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빈약해요. 빈약하다 보니까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다시 정리하죠. 신라의 육부가 존재하였으나 추가하자면 거기 뭐예요? 아들과 그 다음에 아버지, 부자 간의 소속이 다르다고 써놔. 부자 간의 육부의 소속이 다르면 적어놔. 부자 간의 육부의 소속이 다릅니다. 부자지간의 소속도 약간 다르다. 약간 미스터리다 이게. 그 다음에 끝에 줄. 요거 안 적으려다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얼룩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 자, 한번 물어볼까요? 송아지라는 노래 우리 많이 배웠죠?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음정이 안 맞네?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맞아요? 네. 물어보죠. 얼룩소를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얼룩소 본 적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얼룩소가 뭘까요? 얼룩소가 뭘까요? 이렇게 했더니 누군가 유구 아닌가요? 젖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룩 달라고 하죠? 하얀 것에 까만 것. 얼룩 달라고 하죠. 얼룩소 같죠? 이게 언제 들어왔는데 신라 때 이게 나와요. 아니, 우리 축산업이 얼룩소가 들어온 것은 우리 최근이에요. 우리 산업 개발되고 난 다음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구들이 들어오잖아요. 젖소들이 들어오잖아요.
젖을 생산하는 젖소들이 등장하잖아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아니 신라 시대에 얼룩소는 봤지만 젖소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할 줄 알고 불러왔는데 정작 머릿속에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얼룩달라고 이게 젖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얼룩소가요. 실은 그게 아니에요. 얼룩소는요, 여러분 정말 놀랄 거예요. 어떤 게 얼룩소인지 보겠습니다. 색깔이 이거예요. 놀라지 않는 모습이군요. 담담하시군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선생님. 그것까지 놀리겠습니까? 요즘 놀랄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죠? 네. 이거예요. 이 검은 소를 얼룩소라 불렀어요. 그 시기에. 굉장히 맛도 좋고 영양가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애들이 경주에 여행을 가거나 관직자들이 거기에 파견 근무를 나가면 제일 먼저 대접받는 게 얼룩소를 대접받는 거래요. 너무 맛있거든? 일본애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종자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얼룩소는 우리가 다 잡아먹어버리고 없애버리자. 그 일본으로 가가지고 얼룩소 갑작스럽게 이 블랙소가 일본소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제강점기에 이 육종학에서 소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려니 간 거예요, 그냥. 근데 한참 뒤에 보니까 다 이게 블랙소는 다 일본소로 소개되고 있는 거야. 원래 누구 거예요, 오리지널은? 우리 거잖아요. 육종학을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이 비상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주도를 동네 꼴짜기꼴짜 찾아다녀서 결국은 블랙소를 몇 마리를 찾아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다 다시 하고 진짜다가 가짜를 판명해요. 진짜인 거예요. 섞인 게 아닌 거예요. 다행히. 이걸 갖다 어떻게 번식 능력을 길러서 대량으로 지금 이제 양육 상태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이걸 목장을 한번 갔어요. 웃기는 것은 재수없게 못 보고 왔어요. 밖에 나와 있으면 풀을 뜯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한 마리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네, 블랙소가 얼룩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소임을 갖다가 다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열심히 우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게 집업진의 진가입니다. 시간이 타임이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10분 쉬었다 갑니다.